안녕하십니까, 박박사입니다. 대학원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교수님 연구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퍼블리케이션 리스트를 봅니다. 근데 뭐라든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연구실 소개 페이지만 읽고 나가기 일쑤죠. 이 교수님이 얼마나 연구를 잘하시는지 알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교수님의 연구 능력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점을 보고 지도 교수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지 알아보자고요. 연구 능력을 지표로 나타내는 지수가 있습니다. 바로 H-인덱스입니다. 이 지수는 논문의 퀄리티와 양을 함께 나타내는 지수입니다. 연구의 퀄리티는 저널의 임팩트 팩터, 논문의 P-인용수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먼저 임팩트 팩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팩트 팩터란 해석하면 영향력 지수입니다. 간단하게 논문이 발행되는 과정을 봅시다. 실험을 열심히 해서 특정 주제에 대한 새로운 발견을 했습니다. 논문을 쓰고 특정 저널에 투고합니다. 저널에서 논문을 투고받으면 해당 분야 전문가 3명에서 5명에게 논문 평가를 실시합니다. 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판단해서 해당 저널에 발행할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보는 저널에는 심사가 까다롭겠죠. 예를 들면 네이처, 사이언스, 셀 이런 저널을 한 번쯤은 뉴스에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과학계에서는 최고의 저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내 방송사로 치면 공영방송인 KBS, SBS, MBC쯤 된다고 보시면 돼요. 유명한 저널일 만큼 그곳에 논문을 투고해서 허가받기란 매우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 저널이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가졌는가를 숫자로 나타낸 것이 임팩트 팩터입니다. 즉, 임팩트 팩터가 높은 저널에는 좋은 연구 결과가 발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글에 저널 이름과 임팩트 팩터를 치면 간단하게 지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P-인용수는 무엇일까요? 논문에서는 인용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설탕을 먹으면 살찐다 라는 연구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저는 설탕이 살찔 뿐만 아니라 인슐린 분비를 촉진한다는 것을 밝혔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러면 이전에 설탕이 살찐다는 연구를 언급해야겠죠. 이때 이전 논문을 인용했다고 표시해야 근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설탕을 먹으면 살찐다는 연구에는 인용 횟수가 1회 늘어나는 것입니다. 만약 대단한 발견을 한 연구라면 다른 연구에서 많이 언급이 되겠죠. 이것이 P-인용수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즉, 임팩트 팩터가 낮더라도 P-인용수가 높다면 의미 있는 연구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지수가 H-인덱스입니다. H-인덱스는 앞서 말한 논문의 질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양적인 부분까지 포함해서 나타내는 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2010년 노벨상을 받은 콘스탄틴 노보슬로프 교수님은 H-인덱스가 156입니다. 100이 넘어가면 어마어마한 수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지수는 구글의 교수님 이름과 H-인덱스를 함께 치면 인용 횟수, 논문 리스트가 모두 나옵니다. 경력이 10년 이상인 교수님들은 H-인덱스를 비교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력이 없는 초임 교수님들은 H-인덱스가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논문의 퀄리티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교수님의 홈페이지 퍼블리케이션 리스트에서 저널 이름과 숫자, 연도가 함께 적혀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복사해서 구글 또는 구글 스칼라에서 검색합니다. 해당 페이지를 클릭하면 온라인으로 발행된 논문 페이지로 들어갑니다. 논문 제목 밑에 저자들 이름이 쫙 뜹니다. 교수님 이름이 맨 앞에 들어가 있다면 교수님이 대학원생 또는 연구원일 때 쓴 논문입니다. 교수님 이름이 마지막에 있고 별표가 달려있다면 교수 임용되고 난 후에 쓴 논문입니다. 이 두 가지 외에 교수님 이름이 중간에 있다면 공동 연구이고 연구에 참여 정도만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무시합니다. 이 별표가 달려있거나 맨 앞에 있는 논문의 임팩트 팩터를 구글에 그냥 칩니다. 그러면 점수가 나옵니다. 화학, 에너지, 재료 쪽 기준으로 진짜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임팩트 팩터가 10이 넘어가면 100점 만점에
180점 이상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점수가 높다고 무조건 좋은 저널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외도 있으니 대략적인 기준으로만 파악합시다.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 임팩트 팩터에 대해서 알았다면 여러 교수님을 두고 연구 능력을 비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A 교수님, B 교수님이 있습니다. A 교수님은 5년마다 네이처나 사이언스를 무조건 한 편 쓰시는 분입니다. B 교수님은 1년마다 임팩트 팩터 5점에서 15점 사이를 5편 이상 쓰시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교수님 방에 들어가야 대학원생에게 유리할까요? 먼저 A 교수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이처나 사이언스는 실력으로만 극복되기 힘듭니다. 연구 내용의 창의성, 연구 트렌드, 교수의 명성, 정치적 영향 등 다양한 조건이 함께 충족되어야 발행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주기적으로 쓴다는 것은 그만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교수님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5년마다 한 개의 논문을 낸다면 대학원생이 10명이라면 2명만 논문을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A 교수님 방에 들어간다면 대학원생이 제때 졸업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교수님은 낮은 저널에 논문을 안 내는 교수님인 것입니다. 대학원생의 연구 결과가 좋지 않으면 컴퓨터 폴더에 처박히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대학원생의 커리어도 망치고 졸업도 늦게 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한편 논문을 임팩트 팩터에 상관없이 많이 쓰는 B 교수님 연구실은 교수님이 학생들과 일을 많이 한다는 뜻입니다. 학생의 커리어와 졸업 시기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저라면 B 교수님 방을 선택하겠습니다. 결국 대학원생에게 남는 것은 논문인데 많이 쓰는 것이 대학원생의 생존 확률을 높여줍니다. 퀄리티도 높으면 물론 좋지만 5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중도 포기할 마음이 100번도 더 들 것입니다. 저는 논문을 다작하는 곳에 가야 대학원생의 졸업과 커리어에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은 제 의견이니 네이처나 사이언스를 목표로 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만한 각오를 단단히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제 영상이 여러분의 진로 선택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입시를 준비하시면서 고민이 있으시다면 댓글이나 카페, 블로그, 쪽지, 메일 등 보내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시면 다음 영상에서는 입시 준비생이 교수님 연구 주제를 간단하게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